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은 이제 조방원이 두들겨 맞는 날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오랜 시간 주도주였는데 조방원이 이렇게 한나라시에 두들겨 맞는 거는 되게 드문 일 아닙니까? 각각의 이유는 있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쉬어갈 만한 조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무리 주도주라 하더라도 뭐 주야장천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시점에서 한두 번씩은 쉬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 가장 먼저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던 건 사실 방산이었었죠. 먼저 조짐이 있었나요? 뭐 당연히 좀 있었던 게 왜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게 종식이 되고 나면 단기 모멘텀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던 거고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다소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제가 볼 땐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나온 김에 러시아 관련해서 왜 이랬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왜 방산이 조금 쉬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쭉 그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에 있어서 러시아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러시아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먼저 경제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최근에 관세를 예상보다 더 많이 높였습니다. 15% 이상.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물가에 투영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내가 물가를 잡는 거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를 발생을 시키면 나름대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일단은 관세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급한 거죠.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었을 때 나름대로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치적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트럼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나름대로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말씀드린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얘기가 빠져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지도에 선은 다 그어놨고. 그어놨고 이제 핵심은 딱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빼앗긴 영토는 그냥 러시아한테 주는 걸로 하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앞으로 내 안보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제 안전보장에 대한 이슈가 떠올라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확답은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가능성 일단 젤렌스키도 영토를 잃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다만 힘들다. 현실적으로 뭔가
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답을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젤렌스키는 유럽 국가들을 믿질 않아요. 유럽 국가보다는 아예 미국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나토라는 데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러시아의 입장 중에 하나는 나토 가입은 안 되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좀 미국이 들어와서 안전보장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물론 이제 같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긴 한데 나토 가입은 아니지만 미국이 약간은 지켜주는. 그렇죠. 그런 중간 형태를 어딘가에. 그런 형태를 바라고 있는 건데 뭐 저희들이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을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급한 입장이었죠. 원래는 휴전 협정을 좀 하고 어떤 식이었는데 대놓고 거의 러시아의 모든 것들이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엄청 친절하게 그렇죠? 해주고. 예,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그 행동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신뢰 아니면 우리가 하는 우방 이런 것보다는 이익이 먼저 앞서는 모습이어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약하게 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보면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방국은 때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러우 전쟁이 의외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건 아니죠. 이미 너무 늘어진 거고, 생각보다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과 관련해서는 뭔가 단기 모멘텀이 조금 상실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무기를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급함이 덜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가격 협상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이 유리할 수도 있는 어떤 이점도 있고 또는 시간이 혹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면 한국 위에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단기 모멘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차익 실현의 빌미는 충분히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었었고 아마 보시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도 나올 거고 당연히 방산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있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땐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이후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 정도 쉬어가는 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종전이 된다라고 보면 네. 이 정도 하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같아도 한번 팔고 싶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럼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고점이어서 너무 많이 흐르게 됐고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방사는 뭐 쉬어가는 거 일정 부분 있어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는 나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과 예. 정말로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쭉 가려는 사람이 예. 나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해외의 사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1940년대부터 전 세계에 있는 방산 기업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40년 이전부터 있었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방산 기업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데이터가 2차 대전 있더라고요. 전후로. 예.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다음에 구소련 때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없는데 해외에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전의 대부분의 전쟁에선 그러니까 방산주가 정말 크게 하락하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는 공통점 1번이 뭐냐면 방산 관련 사업에 공급 과잉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어요. 공급 과잉. 예, 뭐 생각을 해보세요. 2차 대전 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애들이 다 생산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죠, 그때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게 뭐 공급 과잉이 돼서 하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안 하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하고 딱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공급 과잉인가요? 지금도 쇼티지죠. 한참 기다려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간다라고는 하지만 뭐 확실히 끝날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방사는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사례예요. 거의 유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전쟁이 끝나서 무조건 방산이 끝났다라는 사례를 들이대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모든 전쟁들 뭐 베트남 전쟁도 그랬을 거고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여러 가지 또 뭐
군수와 관련해서 좀 미소 간의 어떤 군비 경쟁도 있었을 거고 군비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공급 과잉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 사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방산과 관련해서 지금 밸류 체인은 여전히 못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사실은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부터가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네. 침략자가 이긴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방산이라는 산업이 생기고 나서. 근데 이번에는 침략자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 땅 다 되게 그렇죠. 그 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이 공급 과잉이기도 하지만 사실 침략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컨대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 무너지고 일본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 무너지고 나서 이들 국가들이 다시는 뭔가 나름대로 무장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예, 나름대로 그렇죠? 얘네들의 그 의지, 전쟁과 관련된 의지를 많이 꺾이죠. 꺾어버렸죠. 그렇죠? 독일이, 일본이. 예, 그러면 지금 무기도 남아도는데 얘네들 뭐 무기와 이런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딱 옥죄다 보니까 어때? 뭐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가 자위대 이런 거죠. 예. 뭐 군대를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어때요? 아니 뭐 어차피 저 친구들이 내 전쟁 상대도 안 되는데 이런 건데 이번에는 그 반대 사례죠. 침략자가 이겼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뭐가 비교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건 침략자가 졌고 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나름대로 그렇죠? 항전 전쟁 의지라든가 이런 걸 꺾는 모습이었다라면 군대 보유할 수 없고 지금은 어땠냐면 지금은 침략자가 이겼는데 이 침략자가 이긴 걸 정당화해주면서 동시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국가를 더 침범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나름대로 끝난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럽은 평화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상대는 누가 될 수 있지? 뭐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는다는 불안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 친구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이 뭐 들어온다든가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완전히 그죠? 격퇴를 시키고 완전히 뭐 러시아를 옥죄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항복을 하고 이랬으면 모를까? 러시아가 이긴 거로 돼 있고 영토 다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여전히 건재하고 더 문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방이 이긴 거가 된 게 아니라 뺏긴 건 그냥 다 내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와 이게 누가 우방인지 알 수도 없게 돼버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는 각국이 느끼는 것들은 전쟁이 끝났어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나한테도 올 수 있겠는데라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은 방위비를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한 번 전쟁이 나고 나면 전쟁이 나거나 특히 침략자가 승리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다음 타겟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이 겪었지만 유럽이란 대륙은 전쟁이 생각보다 많은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쵸.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사는 그냥 전쟁의 연속이었었어요. 그죠? 그 대륙 안에서 계속해서 독일이 계속 몇 번에 걸쳐 침략자가 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뭐 우리 옛날에 로마 시대부터 하면 결국 그것도 다 침략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도 그랬던 거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모멘텀이 꺾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쉬어가는 건 맞는 건데 큰 그림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방산이 정말 끝났어라는 생각은 언제 해야 되냐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산에 대한 설비가 완비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아니어도 유럽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방산에 대한 공급망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굳이 우리를 안 찾아도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이제는 뭐 한국이 대안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제 유럽 내에서 유럽 국가들끼리 방산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당장은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현재는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전에 비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당장
사실은 끝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종전적으로 가닥에 잡으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다만 이게 정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방산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는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신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전에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나가긴 하는데 이전에 1, 2차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례 전쟁들을 통해서 봤던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건 처음에 1번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은 공국 과잉이었다. 그죠? 두 번째는 뭐 공국 과잉인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침략자들이 뭐 이긴 전쟁, 그렇죠? 이런 것도 거의 사례가 거의 되게 없었는데.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침략자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우방국이었던 미국,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네가 그냥 졌다라고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너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도 아니고 그냥 끝났다라고 해. 예.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각국이 느끼는 것들은 뭐니 이거 뭐지? 미국이 내 이익이 아니라 유럽의 이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그죠? 뭐 침략한 걸 정당화해 주네라는 게 지금 핵심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지 안에서는 러시아의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향후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남겨놨다라고 보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1, 2차 대전 때 겪었었던 그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요. 그 머릿속에서 제일 크게 남아있던 게 폴란드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폴란드는 앞뒤 안 가리고 한국 무기를 제일 먼저 수입을 해갔었던 그렇죠.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도 무장을 서두르려는 이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큰 그림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 방산이 혹시 뭔가 유의미하게 변화가 생긴다라면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들이 제가 볼 땐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가졌던 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는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굉장히 같아요. 논리적입니다. 예.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또 이제 판단을 하시면 그렇죠. 될 테고 뭐 저 개인적인 잘 생각인 참고를 거니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략한 땅을 먹고 끝난다면은 유럽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더 서쪽으로 그만큼 온 거잖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방산주의 흐름이 약간 조금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요. 실적 자체가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20배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좋든 오르긴 싫든 많이 간에 올랐으니. 사실 많이 오른 건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올 때는 뭐 워낙 뭐 안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종목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앞으로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 수익률이라는 게 20배 오른 상황에서 사실 있는다고 하더라도 옛날만큼 뭔가 큰 수익을 더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는 예. 좀 낮추되 예. 하지만 이 산업의 사이클이 끝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요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예, 충분히 뭐 납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혹시 뭐 이견 있으십니까? 오늘 와주신 방청 오신 분들 중에 없으세요? 좀 이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왜냐면 저희 또 앞에 우리 구독자분들 지난번에 이선엽 그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도주 오마카세 들으신 분들 중에 5분이 또 와 계시는데 마지막에 또 그 질문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9월에 있죠. 예. 369, 10이니까 9월 바로 다음 달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또 어떤 없는 사람들 혹은 비중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또 9월에 주도주 오마카세. 그것도 우리 그 아래 링크 있죠? 그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으로 갈까요? 예. 조선주도 다 똑같이 이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오늘 어딨니? 현대비포가 한 6.3% 떨어졌고 현대중공업도 5.8%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선주가 급락한 어떤 딱히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국내적인 요인과 해외적인 요인이 보니까 뉴스 기사들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되게 불편한 기색을 비췄죠. 우리가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 중국의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고 불리는 관영 매체에서 네. 굉장히 조금 이제 불편한 이슈를 비췄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의 나라 뭐 군대 당연히 뭐 그럼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중국이 우리 우방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기재부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그 기금들이 이번에 조선협력기금으로 쓰는 게 뭐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조선 협력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다른 기금도 모자라다. 뭐 이런 의견을 이제 그것도 피력했다고 뭐 하죠. 거기에 넣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음. 어떤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음. 또 아무래도 이제 25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는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이제 조금 민감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조선 협력을 하는데 이게 상선이라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무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편인지 확실히 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어느 편인지 확실하죠. 내 무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무기를 만드는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예.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도 작용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정상회담 때. 예, 정상회담 때 음.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너 어느 편이야? 라는 게 확실히 해라. 딱 하나만 선택해라. 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근데 넘겨짚기예요. 국제 예. 조약을 맺은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인 거고 중국과는 뭐 비즈니스 관계고. 근데 그거를 아예 대놓고 네.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참 이게 쉽지. 어려운 건가요?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예.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죠. 아,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네. 왜냐면 이제 미국은 지금 확실히 내 편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의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군사적으로는 이렇고 비즈니스상에서 어쩔 수 없구나를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확실한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민감한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빌미는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정치적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역시 나름대로. 정치적인 노이즈. 예. 근데 일단 그 기저에는 비싸다란 논란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조선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은 증권사 분들 중에서도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또 일부 분들께서는 또 뭐 나름대로 또 볼 땐 목이 차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분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있으신 거고 뭐 거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틀리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노이즈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 필이 같이 많이 팔았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오늘 보셨겠지만 거래 대금이 엄청 줄었어요. 거래 대금이 보통 우리가 6, 7월 달에 7월에 있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또 유독 많이 줄었으니까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지난달에 팔았으면 한 1, 2%도 안 밀릴 게 제가 볼 때는 같은 물량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땐 더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심. 요즘 경계심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뭐 쉬어가네 만에 요즘 얘기들이 계속 많았고 거기다 뭐 비싸다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팔면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무조건 5% 팔았으니까 무슨 큰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팔았던 금액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 정도면 한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들이 많이 높아지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같은 물량을 팔아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밀리다 보니 그 폭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 정도가 가장 보는 게 맞고 그게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정도만 한번 팔고 보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주는 당연히 아직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조선은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방산 같은 경우는 대안이 있잖아요. 시간을 보면.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데 대해서 군함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LNG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방산이나 조선을 놓고 보면 조선이 조금 더 제가 볼 때 좀 더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는 거죠. 더 길게 보면 네네, 조선이 더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 편할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지금 미국 군함과 관련해서 아직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지금 밸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LNG 구매를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LN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건데 네. 이와 관련된 선박 수주도 많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됐다라고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런 점들이 나중에 반영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뭐 많은 어떤 의구심들이 있는 게 야 지금 토크가 다 찼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이후에 있는 수주들 같은 건 선별 수주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선별 수주의 제일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부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네.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어쨌든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데 쉬어갈 때 큰 그림이 훼손됐는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이렇게 맞고 보니까 또 폭이 좀 더 크고 오늘 정치적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서 관련한 시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현재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거래 대금들을 감안을 하고 외국인의 기존돈 팔았던 물량에 비해서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저 폭만 놓고 그냥 폭이 이러니까 정말 크다 이렇게 확대 해석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조선주도 그렇고 이 텐베거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이 정도 뭐 변동성은 또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던 게 여러분들 그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올라올 때 한 번 조정받을 때 30%는 기본이었던 적이 의외로 꽤 있어요. 올라오면서도. 예, 올라오면서도. 올라오면서도. 보통 우리가 뭐 고점 대비 한 20%면 뭐 추세 하락이라고 하는데 20-30% 빠져도 더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조선의 어떤 그 이런 큰 산업들의 사이클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이나 이런 업종들은 오를 때도 굉장히 길게 오르고 내릴 때는 거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중에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면. 이 사이클이 끝나면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는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인데 아직은 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 이제 또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는 많이 우려를 위축이 하고 되어 있는. 있죠.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지수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빠졌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만 한 거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코스피가 0.8% 예. 내렸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락한 업종들 일본도 같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관련 기업들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글로벌 산업인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수급 이슈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관련 기업들 놓고 보면 일단은 오늘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 그 관련 기업들 움직임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때는 우리나라 것만 놓고 보고 내린 폭만 놓고 확대 해석하려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외에 있는 피업체라고 하죠. 그 관련 업체들하고 폭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미국에서는 또 훼손된 게 없었는지 일본에서는 또 이런 게 훼손된 게 없었는지 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약간의 들락날락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시면 제가 볼 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가지고 확대 해석하실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관련 기업들을 같이 놓고 판단해 보시면 그래도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